여러분, 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오점 중의 하나로 노예제도를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흑역사 중의 하나인 노예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쿨랑주는 노예제도는 사회의 발생과 동시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아마도 노예제도는 사회적 계급이 구분되는 초기 국가 사회에 들어서야 나타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틀이 계급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노예제도가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문자를 남긴 문명은 수메르 문명입니다. 이 수메르의 기록에는 물론 노예에 관한 기록도 나옵니다. 기록에 의하면 수메르 사회는 전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귀족, 평민, 예속민, 노예로 사회계급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노예는 어떻게 조달이 되었을까요? 노예 조달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 다음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가난한 부모가 자식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했을 때도 노예가 되었습니다. 수메르에서 노예의 사회적 위치는 기본적으로 가축과 같았습니다. 노예의 주인은 노예를 가축처럼 팔거나 살 수 있었습니다. 타인에 의해 자신의 노예가 죽거나 다치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는 채찍질을 당하거나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도주노예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예의 주인은 노예에게 일을 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유 없이 학대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메르에서 노예의 신분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생각했듯이 대를 물려 이어지는 죄의식의 결과도 아니었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듯이 생물학적 차원의 본질적인 것에 기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운의 산물로 여겨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할 권리라든가 돈을 빌릴 권리, 특히 자신의 자유를 직접 살 수 있는 권리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유인 남자가 여자 노예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경우 여자와 아이는 남자가 사망하면 곧바로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인이 명시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 여자가 남자 노예와 결혼을 해도 특별히 비난을 받지는 않았고, 이 결혼에서 생긴 아이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남자 노예가 사망하면 그의 재산의 절반은 소유주에게, 나머지 절반은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몇 세기가 흐르며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이후의 국가인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시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와는 달리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라고 불린 왕이 단순히 인간과 신의 중개자로 끝나지 않고 파라오 스스로가 불멸의 존재로 신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땅은 파라오의 소유였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개인은 모두 그의 소작인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음식과 옷을 얻기 위해 건설 작업장에서 일을 해야 했는데, 피라미드를 축제한 것도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들은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역사로 확인된 한 가지 사건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신왕국의 수도인 테베 맞은편 나일강 연안에서 파라오의 무덤 내부 장식을 담당하던 화가, 조각가 등의 장인들이 보수를 올려달라고 일을 중단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람세스 3세 때 일어났던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파업의 사례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장인들이 적어도 노예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르베라 불리는 파라오의 강제노동을 회피하는 자는 가족과 함께 평생 노예가 되는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또한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는 방식 등 메소포타미아 제국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노예를 획득했습니다. 특히 이집트 남쪽의 지금의 수단과 소말리아 지역에서 흑인들을 붙잡아 노예로 삼기도 했습니다. 일반인은 누구라도 돈만 있으면 노예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노예 소유가 매우 흔한 일상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인은 심지어 자신이 죽은 후에도 노예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지중해 동쪽 연안지대에 거주하는 페니키아인과 히브리인 등의 민족들에게도 노예 제도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만큼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과 바빌론에서의 억압받던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은 노예를 소유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도 노예를 소유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모든 인간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태어났으므로 형제라는 그러한 믿음에 근거해 본다면 이 점은 상당히 의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주로 성서에 기록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 왕은 외국인 노예를 이용하여 신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을 6년 이상 노예로 부리는 것을 금지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레위기에는 외국인 노예는 영원히 소유할 수 있으며 도망 노예는 그가 유대인이든 아니든 주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금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는 노예를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유괴범은 유괴한 사람을 팔아버렸든 잡아두었든 간에 반드시 처형하여야 한다라는 구절인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유괴나 절도에 근거한 노예제도의 형태는 금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사항들만 보고 노예가 실제로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 100% 알기는 힘들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이러한 행태를 꾸짖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면 단식 같은 의식을 행하며 신앙심이 깊은 척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이번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노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해독된 미케네 문명의 문자 기록에 의하면 노예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예 신분으로 보자면 기원전 6세기 말에서 기원전 4세기 말의 고정기 시대보다 억압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시기에는 노예와 비노예 간의 결합이 흔하게 보이고 염소나 양, 소규모 토지까지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고정기 시대의 노예는 어떠한 권리도 누릴 수 없었던 반면에 이 시기의 노예는 미케네 문명의 전문가 존 체드윅의 말처럼 이 시기의 노예는 노예라는 표현보다는 하인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라는 말처럼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노예를 보통 안드라포돈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인간의 발을 가진 가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자기 고유의 이름과 성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보통은 주인이 애완동물처럼 붙여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노예의 주인은 자유인이면 누구나 될 수 있어서 시민은 물론이고 폴리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도주노예는 달군쇠로 낙인을 찍히는 중벌을 받았고 때로는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양도될 수 있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소유권이 없었고 가족을 꾸릴 권리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꾸린다고 해도 그 가족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인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노예가 하는 일은
공동체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을 모두 망라할 정도로 아주 다양했습니다. 먼저 가사노예는 집을 관리하고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옷을 짚고 빨래를 하고 주인이 여행할 때 동행을 했습니다. 아테네 시민의 경우 대부분 이런 종류의 가사노예를 평균 2~3명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의 경우 10명에서 20명 정도의 가사노예를 소유할 수 있었는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유언으로 13명의 가사노예를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노예를 한 명도 살 수 없는 사람은 빈민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도로 빈곤한 시민은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농사일은 노예들만 하지는 않고 영세농이나 임금을 받는 자유인도 했지만 노예의 노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간해공업도 대부분 노예의 노동력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예들이 가장 일하기 힘든 곳 중 하나는 광산이었습니다. 아테네 근처의 라우리온에 있는 은광산에서는 3만 명이 넘는 남녀노예들이 너무나도 끔찍한 노동 조건 하에서 혹사당했다고 합니다. 그중 많은 노예들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틈타서 한꺼번에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노예들은 은행일이나 해양 관련 일, 그리고 상업에 관련된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기원전 4세기에는 부유한 상인들이 자기 노예에게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상업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권을 주는 경우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주인에게 미리 일정한 돈을 내는 조건으로 따로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코리스 오이콘테스라고 불리는 노예들도 있었고, 토목공사장에 동원되는 노동자와 연애의 흥을 돋우는 악사와 무희, 그리고 매춘부와 같은 주인이 임대해주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예도 있었는데 이들은 사무원, 문지기, 감옥의 간수, 시장의 화폐 검사원 등 행정상의 거의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볼 때 고대 그리스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예제도에 기반을 둔 사회와 경제였다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노예 수급 방법을 살펴보자면 먼저 가장 잘 알려진 전쟁 포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탈이나 해적질에 의한 노예 획득이 있었고 유괴된 어린아이들을 노예로 만드는 관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사용된 노예 노동력의 주된 원천은 바로 노예무역이었습니다. 노예무역은 호메로스 시대부터 지중해 연안 부근에서 성행했으며 아테네를 비롯해 코린토스, 아이기나 키오스, 델로스 같은 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 전체가 노예제도에 기반을 둔 사회의 경제제도로 생산 양식을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예무역의 번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스파르타의 독특한 노예제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스파르타는 전쟁 포로들을 그들의 도시 가까운 곳에 거주시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처음 주민을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은 그리스 남쪽의 헬로스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로스 주민을 뜻하는 헬로트란 단어는 노예나 농노를 일컫는 말로 변화해 갔습니다. 스파르타인은 헬로트들을 주변의 땅에서 일하도록 시키고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일정량을 스파르타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스파르타인의 종복으로 전쟁터에 데려갔습니다. 인구가 적은 스파르타인들은 인구가 많은 헬로트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그들이 노예의 처지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한 명씩 저명한 헬로트인을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노예 해방은 기원전 6세기 말에 최초로 확인되고 기원전 4세기부터 증가했습니다. 크세노폰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 해방이 노예들에게는 최고의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반면에 다른 이들은 노예 해방이 악습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예의 주인이 자신의 노예에게 자유를 준 이유는 다양할 테지만 대체로 노예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 자유의 가능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예의 해방은 주인이 허락을 해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노예는
돈을 모아 자유를 사기도 했는데 자신이 직접 만든 물건을 팔 수 있는 상점과 작업장 등에서 일했던 노예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유를 살 만큼 돈을 충분히 모으지 못한 노예들은 그들이 직접 조직한 대출 공제회에서 모자라는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소수의 특출한 노예에게는 그가 이룬 업적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자유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노예 주인들은 때때로 임종에 가까운 노예에게 자유를 주거나 자신이 죽을 때 원하는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도 했습니다. 해방 노예가 낳은 자식들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지만 해방되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자유를 사주지 않는 한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대부분의 노예 주인들은 자신들의 노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노예제도에 대한 변호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노예제도는 사회적 사실로 토론은커녕 숙고할 여지도 없는 주제였습니다. 물론 그리스의 극작가 팔레몬과 같이 노예제도에 의문을 표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으나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 주인들은 노예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들을 열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노예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노예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저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따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노예는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이다. 노예는 본성적으로 노예이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인디언과 흑인으로 구성된 이국인을 노예로 착취하는 가장 파렴치한 형태를 정당화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 세계에서 노예제도에 기반을 둔 두 번째 대사회인 고대 로마의 노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예의 수는 로마 공화정 시기 내내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는 대단히 공격적인 군사제국주의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기원전 2세기 초부터 로마 공화정은 야심찬 영토 확장 정책을 펼쳐 결국 지중해 연안 전체를 지배했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정복한 도시의 주민 전부는 아닐지라도 전장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원전 167년 집정관 파울루스는 마케도니아의 마지막 왕을 항복시킨 뒤 에페로스 주민 15만 명을 로마로 끌고 갔습니다. 두 번째는 기원전 146년 3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고 카르타고 주민 20만 명을 로마로 끌고 갔습니다. 세 번째는 카이사르가 기원전 51년 갈리아를 정복한 뒤에 100만 명의 갈리아인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시대의 노예 수급의 가장 중요한 수급원은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대 그리스처럼 노예 전문 시장에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와 어린아이의 유기 등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혹은 독신 어머니가 아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거나 키울 방도가 없을 경우에는 자식을 유기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버려진 아이들은 10중 8구 노예가 되었는데 이 고아 노예들은 어린이 되면 매춘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부유한 사람들의 기호를 충족하기 위해 거세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아 유기권은 발렌티아누스 1세 치하인 374년에야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아 유기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닌데 라틴 문학을 보면 이에 대해 진심으로 붕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아 유기는 이탈리아와 여타 유럽 지역에서 중세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스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노예에게는 법인격이 없었습니다. 노예는 이름은 있지만 성은 없었습니다. 재산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권리도 자식을 키울 권리도 없었고 재판소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증언을 하기 위해 소환되는 경우는 예외인데 이때는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요컨대 노예는 주인의 물건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고용된 노예라고 더 불쌍히 여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주인이 가난하면 노예는 불쌍한 주인의 동반자이자 친구도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가장 적은 로마인들이나 노예를 두세 명밖에 소유하지 못했던 것이지 나머지 로마인들은 훨씬 더 많은 노예를 두었습니다. 최고 부자들은 수백에서 수천 명까지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노예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 의사, 약사, 문지기, 안마사, 이발사, 요리사, 마부등과 같은 특정 역할을 맡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주인의 작업장에서 일꾼으로 일하거나 그리스에서처럼 허가를 받고 따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장인이나 소매상인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명문가에는 글자를 읽을 줄 아는 노예도 있었는데 이들은 회계나 비서 또는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의 국제인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노예는 가정교사로서 수요가 많았다고 합니다. 노예는 원칙적으로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일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아이를 수년간 먹이고 키우는 일은 아이가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불확실한 투자였습니다. 이런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소유주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노예가 성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예는 단지 하급 인간으로 취급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타고난 욕구를 충족할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로마 시대의 검투사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검투사 집단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했던 이들 역시 노예였습니다. 제수나 지원자도 있었지만 그 수는 적었습니다. 검투사 시합은 로마에서 기원전 264년에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부유한 집안의 장례식 때 유족이 마련하던 종교적 성격의 행사였던 것이 반세기가 지나자 집단 오락이 되었습니다. 검투사 시합은 로마를 포함해서 로마 문명권의 모든 사회에서 꾸준히 늘어나 로마 제국 말기까지 인기를 누리다 5세기 말에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원전 73년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근처 카푸아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의 지도자는 트라키아인 스파르타쿠스로 그의 과거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약 30명의 동료와 함께 검투사 훈련소에서 도망쳐 나온 뒤 탁월한 자질을 발휘해 수만 명의 노예를 규합해서 대단히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로마군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쿠스는 약탈이나 살인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완벽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가 이끌었던 노예 가운데에는 특히 갈리아인과 게르만인이 있었는데 마리우스가 기원전 101년에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쟁 포로로 끌고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탈리아에 그대로 머문다면 절대로 자유를 되찾지 못하리라 생각한 스파르타쿠스는 이들에게 북쪽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터주고자 했고 북이탈리아까지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전략상의 결정적 실수를 저질러 북쪽으로 계속 가지 못하고 남이탈리아 쪽으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이 실수가 스파르타쿠스의 희망에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원로원이 8개 군단의 수장에 임명한 크라수스는 노예 군단을 이탈리아 반도의 남동쪽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노예들은 배를 구하지 못해 이탈리아 반도를 탈출하려는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파국은 기원전 71년 초에 일어났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지금의 브린디시 근처의 전투에서 사망하였고 포로로 잡힌 노예 6,000명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 늘어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는 방법은 주인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주인의 사망 시 유언에 의해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해방노예는 원하는 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직업에서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모두 누리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방노예는 자유인 이성과 연애는 할 수 있었지만 합법적인 결혼을 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표권도 없었는데 공화정 로마에서 시행된 선거제도는 가난한 계층에게 투표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방노예의 아들은
어머니가 노예가 아니고 아버지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뒤에 태어났다면 곧바로 자유를 얻으며 자유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해방되기 이전에 태어났다면 해방노예의 손자부터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예 회원들이 실제로 치욕스러운 노예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몇 세대가 지나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해방노예가 로마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육받고 똑똑한 해방노예들은 의사, 건축가, 음악가, 문법학자로 활동했습니다. 최초의 라틴어 작가인 리비우스 안드로니쿠스는 한때 가정교사 노예였습니다. 극작가인 테렌티우스와 트라키아 출신 우화작가 파이드루스, 폼페우스 희와 해군 사령관이었던 메노도로스도 모두 해방노예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는 원한다고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해방의 가능성은 오로지 주인의 호의에 달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면서 노예들이 처한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는 매우 느렸을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네로 황제 치하에서 감시 소홀로 주인을 죽게 만들었다고 고소당한 노예 400명이 원로원 결의에 의해 사형되었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 치하에서도 주인이 살해된 경우에 그의 노예들을 제다 고문해서 정보를 얻어낸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트라이아누스의 후계자인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 관행은 범죄 발생 순간에 주인 근처에 있던 노예들로 제한되어 적용되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가 집권하면서부터 주인에게 노예의 생사예탈권을 주었던 과거의 법제가 조금씩 수정되었습니다. 노예를 포주에게 파는 것, 검투사 시합업자에게 파는 것, 거세시키는 것, 행정관에게 사전에 의뢰하지 않고 노예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제정시대 로마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자유를 획득한 노예의 수가 눈부시게 증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향은 여러 요소들이 중첩돼서 생긴 결과인데 이는 로마 제국의 영토에 살고 있는 모든 자유인에게 로마 시민권을 점진적으로 승인해주는 경향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경향은 212년에 카라칼라 황제의 칙령으로 확고해졌습니다.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의 칙령을 기점으로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된 기독교의 전파는 가톨릭 역사가들이 오래전에 주창했던 것과는 달리 노예제도가 소멸되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본받은 공회들은 노예에게 주인을 존경하고 순종할 것을 장려하며 반란에 대한 모든 욕구를 단죄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콘스탄티누스 1세는 노예가 벌을 심하게 받아서 목숨을 잃어도 주인을 고소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노예의 신분이 빠르게 상승하며 로마 제국 하에서 노예 제도에 기반을 둔 생산 양식은 천천히 해체되었고 로마 제국이 붕괴할 때 사라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세 유럽의 노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세 초기 유럽 사회에서는 농노제가 노예 제도를 천천히 대체해 나갔습니다. 로마가 멸망하며 대농장들이 해체되었고 더불어 대농장에서 일하던 노예들 또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작지만 더 자율적인 개척지에서 농노의 주인들에게 가정생활에 대한 권리와 어느 정도의 경제적 독립을 인정받으며 서서히 농노가 되었습니다. 농노의 사회적 위상은 우선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노는 백성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농노는 직업 군인이 될 수 없었고 교회에 들어갈 때 정문을 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인은 재판소에서 농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며 농노를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노는 소속된 땅을 떠날 권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소유물이어서 소유자가 자기 좋을 대로 살 수도 팔 수도 있었으며 물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속관계는 모계로 세습되었습니다. 이는 로마법에 딸려있던 규칙의 잔재였는데 이 규칙에 따르면 노예의 결혼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자 노예의 자식은 주인에게 소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인은 마음대로 농노의 자식을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노예의 경우와는 달리
권력은 농노를 무제한으로 억압하지는 못했는데 이는 기독교 정신과 사회 간섭의 제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9에서 12세기에 봉건제가 성립되면서 예속과 자유 사이에 깎아지른 듯 가로놓였던 전통적 장벽도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농노제는 노예제와 달리 개인에게서 경제적 주도권을 전적으로 박탈하지 않았고 인구 증가를 저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농노는 이전의 노예가 그랬던 것처럼 오로지 단 하나, 자유만을 원했습니다. 이들은 착취당하고 멸시받으며 권력에 시달린 나머지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 도망을 쳤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개인적으로든 마을 차원에서든 돈을 벌어서 자유신분을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루이 9세 치하인 1226년에서 1270년 사이에 파리 지역의 농촌 사람들은 대부분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12세기부터는 부역이 줄곧 완화되었으며 14에서 15세기가 되자 사회적 동료와 사망률의 증가로 서양에서는 농노가 거의 사라졌고 프랑스 대혁명으로 마침내 농노제는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정치적 상황이 달랐던 북부독일, 헝가리, 루마니아, 슬라브족 국가들에서는 농민을 토지에 구속할 수 있는 권력까지 포함된 새로운 농노제가 탄생했습니다. 동유럽의 이러한 농노제는 수많은 반란에도 불구하고 19세기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에 의해 1861년에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유럽 농민 대부분이 농노였다고 해서 노예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도시에서는 넉넉한 가정일 경우 노예가 적어도 한 명씩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문서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노예들의 30% 정도가 어린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아이는 대부분 성적으로 착취당했습니다. 사생아도 드물게 태어났는데 주인의 성품에 따라 노예가 될 수도 해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주인과 결혼한 여자 노예는 아이들과 함께 곧바로 해방되었습니다. 13세기에서 14세기 중반 이탈리아에서는 노예에 대한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았으나 흑사병이 강타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바람에 노예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 수요는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과 발칸반도를 점령하여 동부지역 출신 노예의 공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 15세기 후반에서야 비로소 감소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가장 부유한 이탈리아 가정에서만 노예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군대의 침공이 있고 나서 19세기 초반에야 노예 제도가 확실히 사라졌습니다. 이 당시 중세 서양의 주된 노예 공급원은 유럽 북동부의 이교도 지역 출신 슬라브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뜻하는 슬레이브라는 단어가 슬라브인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슬람 세계의 노예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대교,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교 역시 노예를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이슬람 세계가 초창기부터 노예 제도를 당연하게 여긴 데에는 적어도 3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노예 제도는 이슬람교가 전파되기 이전부터 아랍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랍인들은 아프리카 동쪽 연안에서 노예를 약탈하거나 구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슬람교가 출현한 결과 아랍 세력이 팽창하면서 이런 형태의 흑인 노예 무역도 발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노예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동 지역과 아랍 정복자들의 지배권하에 있었던 아프리카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먼저 출현한 같은 일신교인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교 또한 노예 제도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노예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급되었습니다. 흰 피부의 노예는 스페인 및 동부 유럽과 아시아에서, 검은 피부의 노예는 아프리카에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바다에서 해적 약탈로 잡아오거나 또 일부는 전쟁 포로로 잡아왔고 나머지는 다른 약탈자나 노예 무역 상인에게서 사왔습니다. 노예의 이송은 항상 위험했는데 특히 광대한 사하라 사막을 걸어서 강제로 이동해야 하는 아프리카 노예들의 고난은 끔찍했습니다.
바닷길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예 중 일부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넌 후 아랍 지역의 해안을 타고 끌려왔습니다. 또 일부는 아프리카 동부에서 홍해나 걸프만 인도양을 거쳐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아라비아, 이라크, 페르시아, 터키, 인도 등지에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랍 노예 무역선의 상태는 끔찍했고 많은 이들이 도중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슬람 세계가 기독교를 믿는 서양보다 노예를 더 심하게 학대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적 지위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 노예가 주인의 아이를 낳고 주인이 이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어머니와 아이를 다시는 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인이 죽으면 해방되었습니다. 남자 이슬람교도와 여자 노예의 결혼은 드물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여자 노예를 해방하고 여자 노예가 이슬람교를 믿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이 결합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곧바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슬람법 샤리아는 이슬람교도를 노예로 만드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딘미, 즉 피보호자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기독교도와 유대인은 이론적으로는 노예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규정은 위반되는 일이 있었으며 딘미가 이슬람 군주의 지배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했습니다. 또한 예언자 무함마드는 해방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예에게는 해방을 허락하라고 충고했습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슬람 세계는 중세에서 가장 큰 노예 반란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동부의 잔지바르에서 끌려와 메소포타미아에서 힘든 노동을 하던 잔지라고 불리던 흑인 노예들이 페르시아 출신의 이슬람교도 알리 빈 무함마드의 선동으로 870년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참고로 그는 이슬람교도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바스라시를 어렵지 않게 점령하였으나 칼리프의 군대에 의해 883년에 진압되었습니다. 알리 빈 무함마드는 전투 중 사살되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대부분의 노예는 경작지가 아니라 도시나 마을 안에서 일했습니다. 청소와 요리, 세탁, 육아, 바느질 같은 거의 모든 가사일은 여자 노예가 맡아했고 대부분의 정원 일가, 말사육, 경비 등의 일은 물론 주인의 사업에 필요한 사무나 판매 업무도 능력이 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되면 남자 노예에게 맡겼습니다. 음악이나 시, 춤, 미술에 재능이 있는 노예는 바그다드나 스페인의 코르도바나 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는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여자 노예는 실내악단으로 보내졌습니다. 중세 이슬람 세계에서 활약한 가수, 무용수, 연주가들 가운데에는 노예 출신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노예 부류는 아마도 하렘의 여성들일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모두를 동등하게 대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한 남자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 다른 여자들을 첩으로 둘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상인이 한두 명을 둘 수 있었던 반면에 부유한 통치자는 수천 명의 하렘 여성들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흰 피부의 여성을 선호했지만 19세기에 들어서 백인 노예가 귀하고 비싸지자 아프리카인으로 보충했습니다. 맘루크는 9세기 아바스 왕조 때 그리스인, 슬라브인, 베르베르인, 특히 트리키인 등 백인 노예로 구성된 부대를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흐르며 권력을 잡았고 이집트와 시리아의 지배계급이 되었습니다. 16세기 초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기도 했으나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1798년 7월 21일 피라미드 전투에서 나폴레옹에게 패하면서 종말을 맞았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아프리카 노예 공급의 근원이었던 수단을 통치하게 되자 마침내 노예 무역을 근절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가 끝날 즈음에는 백인 노예가 사라졌고 흑인 노예 역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랍 지역의 여행자들이 밝히고 있듯이 노예 제도는 계속 존재했습니다. 1930년에 리비아를 방문했던 한 덴마크인은
쿠프라에서 매주 목요일에 노예 시장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962년까지 노예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예제도를 마지막으로 공식 폐지한 이슬람 국가는 모리타니아로 2007년에 법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했지만 노예를 계속 소유해도 기소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